일본 문호 개방의 배경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이전에 일본의 대서양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은 고립 정책, 아이솔레이션 폴리시라고 그러죠. 고립 정책 또는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전혀 국가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쇄국이라든가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소위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동남아 일부 국가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는 제외하고 서양 세력들에 대한 대외 정책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그 제한적 고립 정책, 저는 제한적 쇄국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당시 정근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한정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한국처럼 완전히 서양 세력은 다 막았던 그냥 일반적인 쇄국 정책이나 고립 정책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한된 쇄국 정책, 제한된 고립 정책이라고 제가 가끔 이제 일본 정치 외교사를 할 때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립 정책 또는 쇄국 정책이었죠. 그러한 쇄국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1825년 만약에 다른 서양 나라의 배를 발견하면 즉각 공격을 가해서 물러나게 하라는 이국선 타불령이라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842년 중국의 아편전쟁 소식을 네덜란드 상관장들이 이제 전달한다 그랬죠. 그런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들으면서 막부가 서구열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1825년에 발표했던 이국선 타불령을 다시 금지시키는 이국선 타불 금지령을 1842년에 서둘러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서양 세력의 압력에 대처할 수 없는 막부의 무능력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던 중 1853년 매튜 칼브레이드 페리라고 하는 그 제독이 페리 제독, 우리가 아는 페리 제독이 일본에 도착해서 미국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즉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상호 친선을 도모해서 교역하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둘째 미국 선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 태평양을 이제 중간에 두고 혹시 미국 선박들이 항해를 하다가 난파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편의를 봐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일본의 특정 지역을 개방하라라는 것이었고, 이후 페리 제독은 자신이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방문할 때까지 그때 방문할 테니까 그때 방문할 때 회답을 달라라고 하고 귀국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까 말한 서남 쪽의 번해 하급무사 중심의 양이파와 막부 중심의 개국파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는 뜻의 양이거든요. 그 양이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부는 개국하자, 개국파. 막부의 개국파와 그 다음에 일부 번해 하급무사 중심의 양이파가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국가를 개방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양이파와 개국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막부 중심의 개국파의 갈등이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서남 지역 번들과 막부 권력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까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약속대로 1854년 2월에 페리가 재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일본에요. 결국 1854년 3월 31일 미일 화친 조약, 카나가와라는 곳에, 동경 근처에 카나가와라는 곳에서 조약을 했기 때문에 미일 화친 조약을 카나가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vention of Kanagawa or Kanagawa Treaty라고 하죠.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 화친 조약의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전, 즉 시모다라는 곳과 상관, 하코다테, 저 홋카이도 쪽에 있는 하코다테 2개 항구를 개방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파 표류 선언 구호 및 필수품을 공급해라. 그죠? 그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18개월 내에 상주 영사관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최애국 대우 조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아닌 다른 나라하고 일본이 또 맺을 때도 그 좋은 조건이면 미국도 쫓아간다는 것이죠. 최애국 대우 조항이죠. 그 미일 화친 조약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적 목적, 즉 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뒤 일본은 1854년부터 1856년까지 그 유사한 내용으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 화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과는 달리 평화적 개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에서 결여된 경제와 무역, 외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1858년 7월 29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mpire of Japan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공간 설치 및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 허용. 그렇죠? 아까 영국이 맺은 것 중에서 항행권 인정 비슷한 거죠. 그렇죠? 외교관이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허용해달라. 그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외교관이 자유롭게 전국 다니면서 일본을 알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그런 지리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평등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하나가 영사재판권이었고요. 두 번째가 취해법권이 있었죠. 그 영사재판권하고 취해법권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나 무역 쪽에서 관세 자주권을 제한시킨다. 그게 우리가 중국 문호개방할 때 나타났던 공평한 관세권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요구와 유사하죠. 한 국가의 관세 자주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자국 상품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나는 쌀 같은 거는 그거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관세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관세 자주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죠. 오히려 먼저 발전한 나라의 입장에 보면 유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발전 국가에 보면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네 번째는 최애국 대우 조항의 규정. 여러분들 지금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중국 문호개방 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조약들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중국 문호개방 과정에서 중국이 서양 국가들과 맺은 조약의 내용과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건 완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비록 미국이 일본 개방의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최애국 대우 조항 삽입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일본 침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당시 문호개방, 동아시아 문호개방에 있어서 서양 국가들 간의 갈등 속의 협력 속의 갈등 관계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 일본은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일 수호 조약에서는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네덜란드하고 러시아, 영국만 그렇죠. 그다음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까지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과 같은 내용의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동적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전쟁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적 문호개방을 완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